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듣고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상승한다는 소리네,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상승 전망을 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상승을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마음먹어서 하락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으면 부동산 정책 필요 없어요. 저희 시장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거다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마음이 시장을 상승시키고 싶다. 윤석열이 시장을 상승시키고 싶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글로벌 상황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별로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죠. 게다가 건재재 가격 많이 오른 것도 훨씬 더 영향일 겁니다. 왜냐면 일반 분양가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집값을 올리기에는 윤석열도 엄청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궁금하신 게 그래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올라가냐, 떨어진다는 거냐.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매매, 전세, 월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난 후랭이 TV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그래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뭐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수도권의 그래프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한 2012년쯤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2008년도쯤에 좀 꺾이기 시작했다 한 번 이렇게 2010년도에 반등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찍고 한 2014년도까지 좀 조용하다가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가 지수입니다. 매매가 지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때 공급량이 제일 적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수도권에 이 시기예요. 이 시기. 2010년도까지 공급량이 2010년도 하여튼부터 이 앞에는 많았어요. 적정 공급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했던 시기는 이 시기입니다. 근데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얘기했었죠.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 아, 맞아.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후랭이 TV에 나와서 올해 그 전망하면서 얘기했던 남들과 다르게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8월 전세대란 말고도 공급이 왜 부족하냐. 공급 부족하지 않다. 지금 수도권 공급 내년까지도 많아.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말 난 무슨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공급이 지금까지 많아요. 많았고 보면은 공급이 근데 이때 실제로 부족했어요. 서울 수도권 이런 데들이. 근데 이때 집값이 어땠다고요? 안 오르고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앞으로 2024년부터는 진짜 집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24년부터는. 24년부터는 오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약간 왜? 물음표다. 우리 계속 공급 부족하다고 하면 오른다고 배웠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지방은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나 비슷하게 움직인다. 공급 물량이 적으면 올라가고 많으면 떨어진다. 근데 수도권은 그렇게 안 움직였다. 그래서 심지어 M2불의 M1 비중에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시장이 서울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움직였다. 지방은 그거에 안 맞지만. 그래서 수도권을 볼 때는 유동성을 봐야 되고 지방을 볼 때는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자, 실제로 수도권은 공급 물량만 보면 안 돼요. 공급 물량만 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말장난 같긴 한데요. 공급 물량만 보면 안 되지만 수급이 가격 변동의 원천은 맞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매매 가격이라 했죠. 매매가 지수. 근데 이 시기에요. 요렇게 갔던 애들이 있어요. 전세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보통 우리가 수도권의 직전 하락 기간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2019년도에도 좀 안 좋았으니까 2019년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길게 보는 분들은 이제 2008년 혹은 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때가 수도권의 암흑기였다. 하락장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락장이라고.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부동산에는요. 공급이 마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배우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배우죠. 근데 자, 매매가 지수라는 가격은 떨어졌어. 매매 가격은 공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공급이 적은 이 2012년도, 11년도, 2013년도 시기에 뭐가 올랐다고요? 전세까지. 전세가 지수로 올랐죠. 전세도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공급이 부족할 때 반드시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할 때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죠. 전세나 매매가 안 오르니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자, 요 시기는 그러면 매매가 하락 시기가 아니라 전세가 상승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언제 상승 반전하냐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거의 따라잡았을 때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상승 반전하기.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앞으로 2024년부터 그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시장이 무조건 수도권에 오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실 저는 100% 그 동의는 못하지만 경제학에서 기본 전제로 두는 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합리적인 주체다라는 그런 가정을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합리적인 주체라고 했을 때 매매,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합리적인 주체란 소리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주체란 뜻이거든요. 그럼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지금은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월세를 많이 찾는다고 그랬죠. 왜 월세 많이 찾는다고 기사에서 나오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혹은 대출이 안 나와서.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이 이유가 훨씬 클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서가.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지금 월세를 내는 게 내가 월에 내야 되는 부담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조금 잘못 해석하는, 아예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월세로의 전환이 공급 쪽에서 바꾸는 거냐 수요 쪽에서 바꾸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공급 쪽에서 바뀌려면은 공급이 일단 부족해야 돼. 근데 저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지 않았죠. 이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거는요, 수요 쪽에서 바꾸는 거예요. 수요가 내가 봤을 때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월세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증액해달라고 할 때도 저 증액 안 하고 그냥 월세로 내면 안 될까요? 대출 안 받고 그냥 월세로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공급자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는 지금 뭐 종부세도 오르고 재산세도 오르니까 우리 공급자들이 이걸 월세로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돌이켜보세요. 지금 전세보증금 다 내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는 돈 있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수요자가 지금 바꾸는 겁니다. 수요자가. 그리고 통계치로 잡히는 월세에는 반전세도 다 월세로 들어갑니다. 보증금 5억에 월세 50만 원만 내도 그 월세로 잡히는 거예요. 통계치에는. 왜냐하면 통계에는 반전세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수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나 매매로 넘어가기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매매가, 특히나 매매로 넘어가기 시작해야지. 자, 그러면 이 수요가 전세나 매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금리가 내려주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주거나, 아니면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라면은 월세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야,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훨씬 싼데?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 이 월세가 전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로요, 2024년까지 공급이 부족한 구간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진짜 공급이 이제는 안 되기 시작하면 월세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느 순간 이 월세가 이 전세를 역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더 싸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를 선택하게 되겠죠. 혹은 매매도 고민을 해볼 법하죠. 왜? 매매도 대출 받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매매랑 전세 중에 이 매매를 할 거냐 전세를 할 거냐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 것 같으세요?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그쵸,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합리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매매랑 전세랑 봤을 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대출을 더 많이 받죠, 일반적으로? 매매가 대출을 더 많이 받죠. 집을 살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대출 이자는 요 매매가 더 커요, 당연히. 그러면
나는 사실 투자자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가 높은 것과 낮은 것 중에 당연히 낮은 걸 선택하는 게 맞아요. 나는 어차피 집 한 채 내가 살 집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 내 집에 대한 그런 뭐 유리함, 그러니까 뭐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하겠죠.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해도 이자가 더 비싸. 이자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전세보단.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 후랭이 TV 때 아마 말씀드렸을 때 수도권이 전세가율이 45% 정도 됐을 때 진화장이 꺾였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45% 정도가 되면 야, 이 정도 그럼 전세대출 한 절반만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집 살 때보다. 자, 그럼 이 정도면 내가 집 사서 유리함을 갖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너무 비싸, 내 집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세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의 매매 수요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을 때. 근데 이게 올해 초에 55%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월세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생각보다 빨리 더 하락 요인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긴 한데 55% 정도였어요, 올해 초에는. 근데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아까 2014년에 상승 반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반전했을 때 전세가율이 75%인가 65%인가 75%인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요 65%에서 75% 수준.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돼야지 이자를 내느니 내가 그냥 집에 들어 살게.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되게 유행했던 투자가 뭐냐면 갭 투자예요. 전세가랑 그 매매가랑 딱 붙어가지고 전세가가 밀어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매매가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집 가격이 그때 당시에 신동의 집 가격이 2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막 1억 9천, 1억 8천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거랑 똑같이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뭘 하나 내가 대출 이자 내야 되는 건 비슷하겠죠. 비슷한 상황에서 내 집에 사는 거에 대한 편의성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 차이면 그냥 내 집 마련하고 말지. 왜 내 집에 사는 편의성에 뭐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더 내도 내 집 있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매수 수요로 점점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2018년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 한참 탔어요. 분위기 한참 타면 이때는 야, 이자 많이 내면 어때?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건데 라는 집값 상승 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선택할 리가 없는 거야, 전세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월세가 상승해서 전세가 상승하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바로 매매로 안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동안 심리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수요가 쏠리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월세 안 살고 전세 살아야지 하면서 전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매매를 선택할 거냐고 했을 때 그때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요, 매매 선택 안 해요,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전세를 선택하겠죠. 전세가 또 계속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터치할 수준이 되면 일정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다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월세가 매달 한 0.3인가 0.4포인트 정도가 오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0.3에서 0.4포인트가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오르고 있고, 지금 이번에 빅스텝에서 금리 오른 게 얼마였죠? 0.5%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보셨을 때 앞으로 올해 말까지 한 0.4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 그러면은 자, 0.5에서 4 정도면 이게 3달간인가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다. 3달간. 3달간 올랐던 게 0.3에서 0.4%라고 그러셨고, 이 금리가 앞으로 올해 말까지 0.9 정도 더 올릴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따라잡는데 9개월 정도 되죠. 0.4씩 세대간이니까 곱하기 3하면 0.9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면, 자기 예측대로는 9개월 정도면 이제는 월세가 전세랑 비교했을 때 유리한 점이 없어지고, 그러면 전세를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반등하면서 매매가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플러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결국 심리거든요.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심리가 좋으면 전세가가 조금만 올라도 당연히 앞으로 집값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매가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수요가. 근데 심리가 안 좋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에서 머물면서 전세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차오르기 전까지는 매매가가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앞으로 대한 예측은 뭐 제가 오른다 내린다라고 100%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심리로 봤을 때 만약에 9개월이 더 걸린다, 지금 분위기에서 전세가 오른 데까지, 그럼 그간에 윤석열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지금 벌써 저희 작년 9월부터 분위기 안 좋았어요. 지금 1년을 찍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7개월이 더 지나면요 1년 반이에요. 그럼 시장 심리 제가 봤을 때 다 죽습니다. 다주택자들 다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전세가가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매매로 바로 돌아설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하반기 그 가을 이사 시장이랑 내년 상반기 그 봄 이사철을 저는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때 사람들이 전세가 갑자기 팍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매매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하락장으로 시작해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그런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서 집값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그때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만약에 정리 못한 게 있다면. 저희 아까 2018년도에도 한번 조정됐었는데 2010년도에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쭉 조정됐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죽은 고양이가 한번 튀어오른다고 해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후에 한번 상승이 더 오는 건 저는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 시장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승을 점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세가율이 55%여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죠? 원룸이나 원룸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도 수요가 들어가서 거기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 그 돈이 위로 올라가면서 집값을 올릴 여력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상승을 점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물건들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였어요. 원룸 오피스텔이니까 비선호 되는 물건들. 그러면은 거기에 아직 근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 죽으면서 돈이 안 태워졌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럼 아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아예 죽지는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움직이면서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오릭 난 거예요. 투자들이 더 이상 움직일 돈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심리가 죽으면서 좀 침체 기간이 한 2, 3년, 3, 4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러면 이 조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